임종 5분 전 부장 승진 축하 중이던 큰아들. 아버지는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 안 온 큰아들. 재산 정리는 장례 1시간 만에. 정미옥은 시골 요양병원 복도를 홀로 서성이고 있었다. 낡은 리놀륨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복도 끝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침대에 누운 남편 김태성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고 가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이미 목소리는 떠나버렸다. 태성은 평생 버스 정비 기사로 일하다 은퇴했고 손에는 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는 법이 없었다. 은퇴 후에는 작은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며 동네 사람들의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느라 바쁘게 지냈다. 성실하고 묵묵했던 그런 사람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일주일 전 일이었다. 태성이 평소처럼 수리점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미옥은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다.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점심때쯤 이웃 주민에게서 걸려온 급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119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간 태성은 그날부터 의식을 잃었고 이틀 뒤 이곳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미옥은 휴대폰을 쥔 채 망설였다. 화면에는 큰아들 김도윤의 이름이 떠 있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다.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왠지 받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니, 받더라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것 같았다. 심호흡을 한 뒤 그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1번, 2번, 3번 울렸다. 4번째 신호음이 끝나갈 무렵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차갑고 피곤해 있었다. 엄마, 도윤아, 아버지가. 엄마 미안한데 지금 회의 중이야. 급한 거야? 미옥은 말문이 막혔다. 급한 거냐고? 아버지가 위독한데 급하지 않은 게 있을까? 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 빨리 오라고. 엄마, 그게.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 당장 가긴 정말 힘들어. 회사 일정이 너무 빡빡해.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 이거 망치면 승진에 영향 갈 수도 있어. 미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승진.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다. 솔직히 말하면 가봤자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 의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거기 있어봤자. 그때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며느리 한지연이었다. 여보, 나 좀 바꿔봐. 어머님이시지? 어머님, 저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도윤보다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더 명확했다. 어머님, 저희도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진짜예요. 근데 지금 준호 학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요. 영어 학원이랑 수학 학원 빠지면 진도 따라가기 정말 힘들거든요. 요즘 애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세요? 한 번만 빠져도 금방 뒤처져요. 준호가 할아버지. 네, 알아요. 근데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솔직히 아버님 상태가 어떠세요? 의식은 있으세요? 의식은 없어. 하지만
그럼 저희가 가도 아버님이 알아보시지도 못하시잖아요. 상황 좀 더 보고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짜 위급하면,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이면 그때 연락 주세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갈게요. 미옥은 입술을 깨물었다. 마지막. 그 단어가 가슴을 후벼 팠다. 그리고 어머님, 지연이 말을 이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아는 분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기적적으로 회복하셨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미옥은 씁쓸하게 웃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사람은 정작 병원에 올 생각도 없으면서. 소연이랑 은서는 뭐래? 도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둘째랑 막내는 어제 왔어. 오늘도 올 거야. 역시 애들은 자유로우니까 좋네. 도윤의 목소리에 약간의 비꼼이 섞여 있었다. 나는 가장이잖아. 가장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 말에 미옥은 참았던 말을 꺼냈다. 너도 아버지 아들이야. 가장인 동시에 아들이고.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도윤이 뭔가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아들 노릇 안 하려는 것처럼 들리잖아. 나도 마음은 아프다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어떡해. 그래. 미옥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그럼 내 형편 되는 대로 와. 엄마, 서운해하지 마. 주말에는 갈게. 주말엔 시간 좀 낼 수 있을 것 같아.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끼어들었다. 어머님, 제가 준호한테도 잘 타일러서 주말에 꼭 갈게요. 그때까지 어머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소연이랑 은서가 있잖아요. 저희는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뒤 미옥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아직 나흘이나 남았다. 태성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은 태성이 버티기를 바라는 걸까? 아니면. 미옥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안 돼. 도윤이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겠지.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급하면, 정말 소중하면 사람은 시간을 만드는 법이다. 회의든 학원이든 한 번쯤은 미룰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버지가 위독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을까?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볼지도 모르는데 학원 진도가 그렇게 중요할까? 미옥은 병실로 돌아갔다. 태성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심전도 모니터가 약한 생명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다. 미옥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평생 기름과 땀으로 거칠어진 그 손은 이제 차갑고 말랐다. 여보, 미옥이 작게 속삭였다. 도윤이는 못 온대. 바쁘대. 태성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들은 걸까? 아니면 단순한 반사작용일까? 괜찮아. 소연이랑 은서가 있잖아. 우리 둘이서도 잘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미옥은 알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는데도 남편은 이미 정리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아니 적어도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는 같은 취급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걸어오고 있었다. 미옥은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다. 아직 끝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미 무언가는 끝나 있었다. 그녀가 평생 믿어왔던 가족의 형태, 피로 이어진 관계의 무게, 부모라는 이름의 권위. 그 모든 것이 한 통의 전화통화로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병원은 더욱 조용해졌고 미옥은 남편 격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도윤과 지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프레젠테이션, 승진, 학원, 진도. 그 모든 단어들이 아버지라는 단어보다 앞서 있었다. 미옥은 그제야 깨달았다. 언제부턴가 자식들에게 부모는 돌봐야 할 의무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제를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다. 태성의 숨소리와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딸 김소연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 병원 유니폼을 입은 채로 온 것을 보니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곧장 달려온 모양이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엄마, 밤새 힘드셨죠? 아침 드셨어요? 제가 김밥이랑 미역국 사왔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참치김밥이요. 소연은 간호사답게 능숙한 손길로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혈압계를 두르고 맥박을 재고 침대 시트를 정돈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의 자세를 조심스럽게 바꾸고 입안에 물을 적셔주었다. 미옥은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소연아, 너 집에 가서 쉬어야지. 밤새 일했잖아. 괜찮아요, 엄마.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제가 있을게요. 엄마가 좀 쉬세요. 오후에는 막내딸 김은서가 왔다. 은서는 학원 수업을 빼고 온 것이었다. 작은 가방에서 아버지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담은 스피커를 꺼내 틀어놓고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나 은서야. 들리지? 아빠가 좋아하던 베토벤 틀어놨어. 6번 교향곡, 전원. 태성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은서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학원에서 있었던 일, 제자들 이야기,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 창밖에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 아버지가 좋아하던 감나무의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는 것. 소연과 은서는 자연스럽게 교대로 병실을 지키기로 했다. 소연이 낮에 오면 은서가 저녁에 오고, 은서가 밤을 지새우면 소연이 아침에 와서 교대하는 시기였다. 두 딸 모두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거나 조정하면서까지 병원을 지켰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수요일 저녁 미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비가 계속 쌓이고 있었고 앞으로의 치료 방침에 대해서도 가족끼리 의논해야 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참 만에 도윤이 받았다. 엄마, 도윤아, 병원비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비용이 계속 나가는데. 엄마,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아버지 건강이 먼저잖아. 돈 걱정은 나중에 해도 돼. 나중이 아니야.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게 있어. 중환자실로 옮길지 아니면. 엄마, 미안한데 지금 좀 바빠. 클라이언트 미팅 들어가야 해. 이따 다시 전화할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미옥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돈 걱정은 나중에 하라니 그 나중은 언제란 말인가. 그리고 이따 전화한다더니 그날 밤까지 도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미옥은 다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아예 받지 않았다. 3번을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대신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오빠 오늘 중요한 계약건으로 출장 갔어요. 저녁 때 돌아온대요. 주말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꼭 갈게요. 주말. 또 주말이었다. 미옥은 허탈하게 웃었다. 매번 주말이라고 했지만 정작 주말이 되면 또 다른 핑계가 나올 게 뻔했다. 오후에 소연이 왔다. 딸은 엄마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다. 오빠한테 전화하셨어요? 응, 안 받더라. 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제가 오빠한테 전화해 볼게요. 소연은 복도로 나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은 금방 받았다. 소연아, 오빠, 지금 뭐해? 일하고 있지. 왜? 아빠 상태 알아? 많이 안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일주일이래.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못 가. 내가 빠지면 프로젝트가 무산돼. 오빠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 근데 아빠는 오빠밖에 없잖아. 소연아, 넌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직장 생활이 얼마나 팍팍한지. 한번 삐끗하면 끝이라고. 그럼 아빠는? 아빠는 끝나가고 있는데?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주말에 갈게. 약속할게. 주말엔 늦을 수도 있어. 그럼 어쩌라고.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가면 아빠가 나? 어차피 의식도 없는데.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온 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미옥은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됐어. 오빠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엄마는 왜 그렇게 오빠 편만 들어요? 오빠는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요. 저랑 은서는 일 빼먹어가면서 매일 오는데. 미옥은 대답하지 못했다. 소연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래도 도윤은 큰아들이었다. 아들은 달랐다. 아니, 달라야 했다. 적어도 미옥이 살아온 세상에서는 그랬다. 저녁에 은서가 왔을 때 세 사람은 병실에 함께 앉아 있었다. 태성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보였다. 산소 포화도 수치가 자꾸 떨어졌다. 엄마, 오빠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은서가 말했다. 아까 소연이가 했는데 안 된대.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잖아요. 미옥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도윤아, 아버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지금 와야 할 것 같아. 10분 뒤 지연에게서 답장이 왔다. 어머님, 오빠 지금 회식 자리예요. 부장님 승진 축하 자리라 빠질 수가 없대요. 제가 잘 전해드릴게요. 내일 아침 첫 차 타고 갈게요. 약속할게요. 회식? 부장 승진 축하. 미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더 이상 연락할 기운도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소연과 은서는 교대로 잠을 청했지만 미옥은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태성의 호흡이 더욱 거칠어졌다. 당직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가족분들 깨우시는 게 좋겠어요. 소연과 은서가 벌떡 일어났다. 세 사람은 태성의 침대를 둘러쌌다. 미옥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평생 거칠었던 그 손이 이제는 얇은 종이처럼 느껴졌다. 여보, 나야. 미옥이야. 태성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랫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소연이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다. 아빠, 소연이에요. 사랑해요. 은서는 아버지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아빠, 은서도 여기 있어요. 아빠 평생 수고했어요. 새벽 4시 15분, 태성의 호흡이 점점 느려졌다. 산소호흡기의 소리가 불규칙해졌다. 심전도 모니터의 간격이 길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소리가 멈췄다. 산소호흡기가 조용해졌다. 심전도 모니터에 평평한 선이 그어졌다. 그렇게 김태성의 삶이 끝났다. 은서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소연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미옥은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당직 의사가 들어와 사망을 확인했다. 시간은 새벽 4시 15분. 그렇게 김태성은 아내와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큰아들 도윤은 끝내 오지 않았다. 새벽 5시 소연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아빠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아빠 새벽에 돌아가셨어. 오빠는 끝까지 안 왔네. 나 지금 갈게. 지금 당장. 이제 와서 뭐해? 이미 늦었어. 소연은 전화를 끊었다. 은서가 언니를 안아주었다. 미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세계에서는 무언가가 영원히 끝나버렸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미옥은 그날 새벽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의 중심이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피로 이어진 관계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무게를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자식은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켰고 어떤 자식은 회식 자리를 핑계로 오지 않았다. 그리고 미옥은 알았다. 언젠가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 누군가는 곁을 지킬 것이고 누군가는 또 다른 핑계를 댈 것이라는 것을.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시골 마을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지만 태성이 평생 도와준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농기계를 고쳐주고 버스를 정비하던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손이 거칠었지만 마음은 따뜻했던 사람,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 조문객들은 그를 그렇게 기억했다. 미옥과 소연, 은서는 첫날부터 장례식장을 지켰다. 조문객을 맞고 음식을 차리고 밤새 영정 앞을 지켰다. 하지만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다. 장례 첫날 저녁 미옥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아, 장례식장에 언제 올 거니? 엄마, 미안해. 오늘은 정말 못 갈 것 같아.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잡혔어. 아버지 장례식인데. 알아, 엄마.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이라서 내일 아침 일찍 갈게.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도윤은 오지 않았다. 오전 10시 미옥이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지연이 받았다. 어머님, 오빠 지금 출근했어요. 오늘 오후에는 갈 거래요. 오후가 되어도 도윤은 나타나지 않았다. 저녁 6시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빠 일이 길어져서 오늘 밤에 갈게요. 준호 학원 끝나면 바로 출발할게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도윤 가족이 도착했다. 발인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장례식장 입구에 검은색 외제차가 멈춰섰다. 도윤이 내렸고 뒤이어 지연과 중학생 아들 준호가 내렸다. 도윤은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편함이 역력했다.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향을 맡자 인상을 찌푸렸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미옥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틀 동안 기다렸던 아들의 얼굴이었다. 늦어서 미안해. 그게 전부였다. 도윤은 영정 앞으로 걸어가 절을 올렸다. 하지만 그 절은 형식적이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의무를 다하듯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며느리 지연은 내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조문객과 인사할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심지어 영정 앞에 절할 때도 가방 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조문객들 앞에서 지연은 지나치게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다.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많이 받으신 은혜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문객이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표정은 금방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준호는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 게임을 했다. 할아버지의 죽음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듯 화면만 들여다보았다. 소연이 조카에게 다가갔다. 준호야,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왔어? 응, 엄마랑 했어. 할아버지 생전에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한 번도 안 왔니? 준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바빴어. 학원 다녀야 해서.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이를 탓할 수는 없었다. 아이는 부모가 가르친 대로 배웠을 뿐이니까. 밤이 깊어갔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다. 도윤은 휴게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지연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은서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형부, 이틀 동안 뭐 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일했지. 회사 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은서야, 넌 직장 생활 안 해봐서 몰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럼 아버지는 호락호락해요? 죽어가는데 이틀씩이나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뭐,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소연이 끼어들었다. 오빠, 은서 말이 틀렸어? 우리는 일 빼먹어가면서 매일 왔어. 밤새 간병하고 임종도 지키고. 근데 오빠는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이틀이나 지나서 온 거잖아. 내가 안 오고 싶어서 안 온 줄 아냐? 진짜 일이 있었다고.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은서가 물었다. 그건 도윤은 말을 흐렸다. 회사 기밀이야. 너희한테 설명할 수 없어. 지연이 옆에서 거들었다. 애들아, 오빠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 오빠도 나름 사정이 있었어.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 그럼 아버지한테는 책임감이 없어요? 소연이 반박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도 마음 아팠어.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거라고. 가고 싶으면 왔겠죠. 진짜 급하면 시간은 만드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너희는 날 이해 못할 거야. 그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러 갔다. 지연도 따라 나갔다. 남은 세 여자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미옥이 조용히 말했다. 그만해라. 싸워봤자 소용없어. 엄마는 왜 오빠 편만 들어요? 소연이 물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은서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아들의 태도가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튿날 발인을 마친 뒤 일가 친척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끼리만 남았다. 장례식장 휴게실에서였다. 미옥은 차를 마시고 있었고 소연과 은서는 장례식장 정리를 도우러 나갔다. 도윤은 미옥 맞은편에 앉으며 슬쩍 말을 꺼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들잖아. 미옥은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다. 우리 집으로 오시든지 아니면.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랑 건물 정리부터 하는 게 어때? 미옥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장례를 치른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얘기가 나왔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엄마. 이런 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며느리 지연이 옆에서 덧붙였다. 요즘은 미리 정리 안 하면 나중에 세금도 많이 나와요. 상속세 아시죠? 제때 안 하면 국가에 다 뜯겨요. 어머님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계산이 분명히 보였다. 지연은 이미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고 있었다. 이게 부동산 평가서인데요. 제가 미리 알아봤어요. 지금 정리하면 절세 방법도 있고, 여기 이 땅은 시가로 얼마, 건물은 얼마. 미옥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들이 늦게 나타난 이유도, 갑자기 다정해진 이유도 모두 재산 정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언제 이런 걸 알아봤니? 아, 그게. 지연이 당황하며 말했다.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당황하실까봐. 바로 그때 소연과 은서가 들어왔다. 소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오빠, 이게 뭐야? 아, 소연아. 어차피 얘기해야 할 거니까. 아버지 장례 끝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소연아, 넌 모르니까 그래. 이런 건 빨리 할수록 좋아. 상속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 은서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부동산 평가서? 언제 이런 거 받았어요? 지연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건 혹시 몰라서 미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이미 알아봤다는 거네요? 은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형부, 솔직히 말해요. 언제부터 이런 거 준비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지금 나보고 아버지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까지 말 안 했어요. 근데 형부 반응이 그렇네요. 은서야, 말 조심해. 넌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 이런 건 미리미리 계획하는 게 당연한 거야. 소연이 끼어들었다. 오빠는 아버지 임종도 못 봤잖아. 그런데 재산 얘기는 제일 먼저 하네. 또 그 얘기야? 내가 일부러 안 간 줄 알아? 일부러는 아니겠죠. 근데 오빠한테 아버지보다 중요한 게 많았던 거잖아요. 회사 일, 프레젠테이션, 승진, 회식. 그리고 지금은 재산 정리. 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뭐, 너희는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처럼 보여? 나는 엄마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오빠가 엄마를 위한 적이 언제 있었어?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병원 안 왔잖아.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밤새 간병하고, 혼자 결정하고. 우리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오빠 같은 자식만 있었으면 엄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소연아. 미옥이 딸을 제지했다.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오빠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뭐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도 바빴잖아요. 명절에도 점심 먹고 바로 가고. 그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정리 얘기나 하고. 지연이 끼어들었다. 소연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오빠도 나름 사정이. 형수도 한마디 하세요? 은서가 지연을 쳐다봤다. 아버지 임종 때 형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의식 없으시니까 굳이 갈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위급하면 마지막이면 그때 연락하라고 했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그냥. 형수는 아버지를 이미 끝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 의식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은서야, 그만해. 미옥이 말렸다. 하지만 은서도 멈추지 않았다.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오빠한테 계속 당하기만 하실 거예요? 오빠는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아들 노릇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어요. 도윤이 주먹을 쥐었다. 너희가 나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야? 너희는 뭐 그렇게 잘났어? 시집도 못 가고 학원 강사나 하면서. 순간 휴게실이 얼어붙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아. 미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내 동생들한테 사과해. 엄마까지? 사과하라고 했어.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미옥의 눈빛이 달랐다. 평소에 부드러운 어머니가 아니었다. 하지만 도윤은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집어들었다. 이제 엄마도 날 이렇게 보는 거네. 알겠어요. 우리 그냥 갈게요. 지연도 서둘러 가방을 챙겼다. 두 사람은 휴게실을 나갔다. 남은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미옥은 혼자 빈 장례식장에 남았다. 태성의 영정 사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미옥은 울 수가 없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슬픔이 아니라 계산, 애도가 아니라 욕심. 그것이 큰아들의 진짜 얼굴이었다. 그리고 미옥은 결심했다. 더 이상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미옥은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고 일어나 거실로 나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찍은 사진이었다. 태성과 미옥 그리고 세 자녀. 모두가 웃고 있었다. 도윤도 그때는 달랐다. 아버지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걸까? 미옥은 남편의 작업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태성이 평생 입었던 작업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기름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그 옷을 남편은 30년 넘게 입었다. 작업대 위에는 아직 다 고치지 못한 농기구가 놓여 있었다. 태성은 쓰러지기 전날까지도 이것을 고치고 있었다. 이웃 할아버지의 경운기였다. 수리비를 받지도 않고 고쳐주던 것이었다. 미옥은 작업대 서랍을 열었다. 낡은 통장들이 나왔다. 도윤의 대학 등록금을 낸 통장, 소연의 간호학과 학비를 낸 통장, 은서의 학원비를 낸 통장. 잔액은 모두 바닥이었다. 태성은 자식들을 위해 평생 일했고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쓰지 않았다. 여보,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울었다. 장례식 내내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이 평생 손에 기름 묻혀가며 모은 것들, 자식들 키우느라 자신은 늘 뒷전이었던 시간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돌아오던 날들.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런데 큰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버지의 헌신을, 어머니의 희생을. 아니면 그저 물려받을 재산의 액수만을 계산하고 있을까?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미옥은 작업실을 나와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 태성도 자신도.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했다. 자식이 편하라고 자신은 불편을 감수했다. 그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렇게 키운 자식이 부모의 임종도 지키지 않았다. 회사 일이 더 중요했고 아이 학원이 더 급했고 회식 자리가 더 필요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재산 정리를 운운했다. 미옥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미옥은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미옥이 먼저였다. 도윤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엄마, 무슨 얘기인데요? 나 지금 회사에. 오늘 저녁에 꼭 와. 지연이도 데리고. 7시까지. 엄마, 그게 갑자기. 도윤아. 미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야.
꼭 와. 전화를 끊고 미옥은 소연과 은서에게도 연락했다. 두 딸은 흔쾌히 오겠다고 했다. 저녁 7시 도윤과 지연이 도착했다. 소연과 은서는 이미 와 있었다.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다. 도윤은 불편한 표정으로 시계를 자꾸 쳐다보았다. 지연은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다. 미옥은 주방에서 차를 내왔다. 천천히 침착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찻잔을 내밀었다. 그리고 자신도 자리에 앉았다. 어제 일로 할 말이 있어서 너희를 불렀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어제는 제가 좀 흥분해서 그랬어요. 동생들한테 한 말도 사과할게요. 소연아, 은서야, 미안해. 형식적인 사과였다. 진심은 없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나는 다른 얘기를 하려고. 미옥은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다. 도윤과 지연이 가져왔던 부동산 평가서와 절세 관련 서류들이었다. 이거 가져가. 도윤과 지연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엄마, 그게 무슨.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삶은 내가 정한다. 너희가 생각하는 정리에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얘기예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미리 준비 안 하면 위한다는 게 뭐니? 미옥이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세금 계산하는 게 날 위하는 거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만약을 대비한 거야? 어머님, 오해예요. 저는 정말. 됐어. 미옥이 손을 들어 지연을 제지했다. 나도 바보는 아니야. 너희가 뭘 원하는지 다 안다. 소연과 은서는 조용히 엄마의 말을 들었다. 미옥은 이제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윤아. 네, 엄마. 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 엄마, 그건 제가 정말 바빠서가 아니야.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안 온 거야. 오기 싫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가 의식 없이 누워 계신 모습 보기 싫었던 거 아니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했어. 너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 문자를 보냈어. 너는 나중에라고만 했어.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임종도 못 받지. 엄마, 저도 후회해요. 정말로. 후회? 미옥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장례 끝나자마자 재산 얘기를 꺼냈어. 그게 후회하는 사람이 할 짓이야?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옥은 계속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뭐하며 사셨는지 알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들어오셨어. 주말도 없었어. 명절에도 일했어. 왜? 너희를 키우려고. 엄마, 저도 알아요.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기만 하면 뭐해. 가슴으로 느껴야지.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는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 있어? 아버지 생신 때 찾아온 적 있어? 부모님의 날에 카네이션이라도 달아드린 적 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없잖아.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다 아버지가 쓰러지니까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지. 지연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 사정이. 사정? 미옥이 지연을 쳐다보았다. 무슨 사정? 회사 일? 아이 학원? 그게 시아버지 임종보다 중요한 사정이야?
저는 당신은 아버님을 이미 끝난 사람으로 봤어. 의식도 없으니까 굳이 볼 필요 없다고 했지. 진짜 위급하면 마지막이면 그때 연락하라고 했어. 지연이 당황해서 도윤을 쳐다보았다.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했어. 소연이 차갑게 말했다. 저도 들었어요. 형수 목소리로 또렷하게. 은서도 거들었다. 저도 들었어요. 형수는 할아버지를 사람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일로 본 거예요.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저는 그런 뜻이 뭐든 상관없어. 미옥이 말했다. 이미 한 행동은 바뀌지 않아. 거실이 침묵에 잠겼다. 도윤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지연은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다. 미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도윤아, 너한테 물어볼게. 나는 너한테 뭐니? 엄마 무슨 말씀을? 대답해봐. 나는 너한테 뭐야? 엄마야? 아니면 그저 재산 상속해줄 사람? 언젠가 정리해야 할 짐? 엄마. 도윤이 소리쳤다. 왜 자꾸 저를 그런 식으로 보이니까? 미옥도 목소리를 높였다.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태도가 그렇게 보였어.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미옥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결심했어. 자식이라도 피로 이어졌다고 해서 끝까지 끌어안아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그 말에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게 무슨. 나도 이제 놓을 거야. 너와의 관계를. 엄마, 진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신 건 알지만 진정한 건 나야. 평생 진정하지 못하고 살았어. 자식한테 미안해서 자식이 섭섭할까봐. 그렇게 살았더니 자식은 나를 뭘로 봤니? 돈줄로 봤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윤아,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다시는 날 짐처럼 대하지 마. 미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한 말 잊지 마. 나는 아직 살아있어. 내가 죽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삶이나 열심히 살아.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엄마는 이제 저를 인연을 끊는다는 게 아니야. 다만 더 이상 내 편의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해해.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미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연이 일어섰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가. 오늘은 여기까지야. 도윤과 지연은 말없이 집을 나갔다. 미옥은 창문 너머로 그들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차의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소연이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은서도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미옥은 두 딸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어왔다. 미옥은 가슴이 아팠다. 아들을 놓아준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무거운 짐이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좋은 엄마라는 짐. 그날 밤 미옥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 태성이 나타나 말했다. 잘했어, 여보. 이제 당신 인생 살아. 미옥은 꿈속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미옥은 남편의 장례를 마친 뒤 오래 미뤄두었던 선택을 실행에 옮겼다. 젊은 시절 신혼여행으로 잠깐 들렀던 남해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기로 한 것이다. 소연과 은서는 처음엔 걱정했다. 엄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혼자가 편할 것 같아. 자주 연락드릴게요.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미옥은 딸들의 손을 꼭 잡았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돼.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아볼게. 짐을 정리하는 동안 도윤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미옥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남해에 도착한 첫날, 미옥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갈매기를 바라보며 그저 걸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다. 작은 임대주택을 얻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고 아침마다 갈매기 소리에 잠을 깼다. 마을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다. 두 딸은 자주 연락을 해왔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직접 찾아왔다. 도윤과는 연락하지 않았다. 미옥은 더 이상 상처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정미옥 여사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김민준입니다. 고 김태성님의 유산 집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미옥은 당황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겼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유산이요? 남편이 무슨... 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여사님께서 남해로 이주하시고 석 달이 지나면 공개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다. 미옥과 소연, 은서가 참석했다. 도윤에게도 통지가 갔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고인께서는 쓰러지시기 전 건강검진에서 뇌동맥류를 발견하셨습니다. 의사는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고인은 조용히 유언장을 준비하셨습니다.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나 김태성은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시골집과 수리점 부지는 아내 정미옥에게 전부 상속합니다. 둘째, 서울 아파트 한 채는 둘째 딸 김소연에게 상속합니다. 셋째, 예금 2억 원은 막내딸 김은서에게 상속합니다. 넷째, 큰아들 김도윤에게는 1원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소연과 은서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도윤에게 내가 이 유언장을 보고 있다면 아마 화가 났겠지.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너는 평생 부모에게 받기만 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장만 자금, 모두 내 동생들 목까지 쪼개어 내게 주었다. 큰아들이니까 대를 이어야 하니까. 그런데 너는 아버지가 아플 때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내 회사 일, 내 아이 학원이 아버지보다 중요했다. 아버지는 내가 장례식에 늦게 올 거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재산 얘기를 제일 먼저 꺼낼 거라는 것도. 이제 아버지는 너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에게 그랬듯이 돈이 필요하면 내 힘으로 벌어라. 내 동생들이 그랬듯이, 내 어머니가 평생 그랬듯이 아버지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이 유언장을 통해 깨닫기를 바란다. 가족은 혈육이기 이전의 사람이며 사람은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내 동생들에게. 소연아, 은서야. 너희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주었다. 아버지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다. 이 재산은 너희가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살았다.
이제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다오. 미옥에게 여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과 함께 남의 바다를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해. 당신은 평생 좋은 엄마, 좋은 아내였어. 이제는 정미옥으로 살아요. 아무도 아닌 당신 자신으로. 재산은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남해에서 작은 카페를 열어도 좋고, 여행을 다녀도 좋고, 그냥 바다를 보며 쉬어도 좋아요. 도윤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줄지 닫을지는 당신이 결정하세요. 나는 더 이상 큰아들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특권을 주지 않았어요. 당신도 그럴 권리가 있어요. 사랑했어요, 여보.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놓았다. 미옥은 울고 있었고 소연과 은서도 눈물을 닦았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다. 고인께서 도윤 씨가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대비해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를 남기셨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전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미옥은 남편의 치밀함에 놀랐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이다. 일주일 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야. 유언장 받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야.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아들인데 1원도 안 준다는 게. 너는 아들 노릇을 했니?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아, 이제 그만 전화해. 엄마도 바빠. 엄마. 미옥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는 받지 않았다. 한 달 뒤 도윤이 직접 남해로 찾아왔다. 미옥의 집 앞에서 차에서 내린 도윤은 초췌해 보였다. 엄마. 미옥은 현관문을 열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말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유언장 다시 검토해봐. 내가 변호사 만나봤는데 이해 제기할 수 있대. 엄마가 동의하면. 나는 동의하지 않아. 엄마, 나도 아들이야. 어떻게 1원도 안 줄 수가 있어? 내가 아버지한테 뭘 해줬는데?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돌아가라. 여기서 소란 피우면 신고할 거야. 엄마, 제발. 미옥은 창문을 닫았다. 도윤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 그 뒤로 도윤은 몇 번 더 전화를 걸었지만 미옥은 받지 않았다. 결국 도윤은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미옥은 남편이 남긴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전화 통화 기록, 문자 내역, 병원 방문 기록, 도윤이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는 증거들. 판사는 유언장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고인의 의사가 명확하며 유언자가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도윤은 법정을 나서며 미옥을 보았다. 미옥은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미옥은 바닷가를 걸었다. 소연과 은서가 함께였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은서가 물었다. 후회? 뭘? 오빠랑 이렇게 된 거요. 미옥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지 않아. 내 아버지의 뜻이었고 나도 동의해. 도윤이는 이제 스스로 깨달아야 해. 오빠가 깨달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그건 오빠 몫이야. 나는 더 이상 오빠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지 않을 거야. 소연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미옥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 아버지가 말했잖아. 카페를 열어도 좋고 여행을 다녀도 좋고 바다를 보며 쉬어도 좋다고. 그래서요? 다 해볼까 봐. 먼저 복지관 봉사는 계속하고 여행도 다니고 나중에 작은 카페도 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세 사람은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미옥은 문득 깨달았다. 가족이란 반드시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며 삶은 늦게라도 방향을 바꿔 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미옥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정미옥으로 하루를 살기 시작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마을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딸들과 전화 통화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가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잘했지?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다. 석 달 뒤 미옥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정미옥의 바다. 메뉴판에는 커피와 차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던 호두파이가 있었다. 개업 첫날 소연과 은서가 꽃다발을 들고 왔다.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 주러 왔다. 축하해요, 엄마. 고맙다, 애들아. 미옥은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 움직임처럼 삶도 계속된다. 저녁 무렵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미옥은 놀라서 몸을 굳혔다. 도윤이었다. 도윤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커피 한 잔 주세요. 미옥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내렸다. 도윤은 카운터 앞에 섰다. 엄마, 저 사과하러 왔어요. 미옥은 커피잔을 내밀었다. 4,500원입니다. 엄마, 손님, 뒤에 사람들이 기다려요. 도윤은 돈을 내고 커피를 받았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말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도 엄마한테도. 미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음 손님의 주문을 받았다. 도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 미옥은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해가 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도윤만 남았다. 엄마, 문 닫으실 시간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나가보세요. 엄마, 저 정말. 도윤 씨. 미옥이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그만 가요. 사과는 들었어요.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에요. 언제쯤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제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미옥은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다. 손님으로는 환영이에요. 하지만 아들로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엄마. 아니, 사장님. 다음에 또 올게요. 도윤이 나간 뒤 미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아들이 진심으로 변하기를,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거리를 유지할 것이다. 미옥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여보, 우리 아들 오늘 왔어요. 사과하더라고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걸음은 뗀 것 같아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때로는 냉정해야 한다고. 그래야 진짜 깨닫는다고. 미옥은 카페 문을 잠그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발걸음과 함께했다. 정미옥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